안녕하십니까. 국제특송 물류 특강을 맡게 된 김성철입니다. 중앙대 학생 여러분에게 국제특송 물류 강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물류에 대해 이론적으로 기초를 쌓아서 이미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쌓아놓은 그 기초 위에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할 것이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만약 기회가 된다고 하면 국제특송 물류 세계로 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강의하게 되는 국제특송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머릿말, 국제특송의 기본 지식, 해외 직구, 해외 역직구, GDC, 맺은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직구, 역직구, GDC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강의하는 주요 내용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해외 직구, 역직구, GDC를 알기 위해서는 국제특송 기본 지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특송 기본 지식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해외 직구, 역직구, GDC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머리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제특송이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검색에 의하면 다른 나라로 우편물 따위를 빠르게 배달해주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특송은 다른 말로는 국제택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로 택배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발달로 국내 택배가 발전을 많이 하였죠.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국제 간의 거래를 하는 것이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를 크로스 보더 트레이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국경을 넘어서라는 그런 뜻이 있지요. 통계청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 한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를 나타내주는 이 표입니다. 거래 규모가 161조이죠. 온라인 총거래 금액 161조 중에 해외 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조 정도 됩니다. 시장 사이즈만 보자면 해외 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이지만 연간 성장률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 전자상거래 19년 대비 20년 연간 성장률은 19.1%인데 이것보다 높습니다. 해외 직구 연간 성장률은 더 높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까요? 해외 직구 연간 성장률은 25.9%로서 높은 편입니다. 주로 미국, 유럽,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오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의류, 패션, 비타민입니다. 여러분 중에 해외 직구를 해보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해외 직구를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는 사이트는 해외에서 비타민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아이허브, 쿠팡, 오플, 그런 등 다양한 해외 사이트에서 비타민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때문에 면역력 강화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조식품 비타민이기 때문이죠. 미국 비타민이 유명한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넓어서 콩, 과일, 분유 이런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이 바로 옆에 있어서 오메가3를 많이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비타민의 원가 가격 경쟁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양한 비타민을 많이 생산하죠. 여러분 이미 수업 시간에 많이 들으신 게 기억나시죠? 비교 우위 제품 판매하는 것이 무역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역은
무역을 하는 거나 이게 비슷하고요. 전에는 이게 무역업자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크로스보더 시장의 역할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머리말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국제특송 기본 지식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변화되면서 국내 택배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를 넘어서 해외 물품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 국제특송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특송 기본 지식에서 배우게 되는 상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제특송 기본 지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국제특송 기본사항, 그리고 국제특송 시장의 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국제특송 기본사항에는 특송업체의 정의, 간이통관의 배경, 그 다음에 주요 간이통관 제도, 특송 수입화물의 통관 유형, 특송화물의 통관 흐름,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합산과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제특송 시장의 구분은 대형 인터그레이터, 그 다음에 우체국 EMS, 이커머스 특화 국제특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특송업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특송업체라고 하는 것은 한국법상, 항공법상,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를 이용하여서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본 및 개인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물품, 전자상거래 물품을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개인 자가사용 목적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송업체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국제물류 주선업을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관세법 제222조 규정에 의한 화물 주선 운송업자의 신고를 필요한 자로서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송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특송업체가 직접 운송하거나 화물 주선업자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 자가사용 목적의 소화물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가사용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했는데요. 자가사용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수입을 할 경우에는 상용물품으로 취급합니다. 나중에 이 강의 중간에 이 단어가 조금 다시 반복이 될 거니까요. 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송물품 간이통관 제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특송물품 간이통관 제도 배경이 있는데요. 특송물품 간이통관이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쉽게 통관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통관 처리하려고 할까요? 바로 사이버 거래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증가, 소량 물품 반입 물량의 급증으로 상거래상 간이통관 물품의 통관관리 수요가 아주 증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간이통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FTA 체결 확대에 따른 특송물품 신속 통관 시스템 개선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자 휴대, 별송품, 탁송품, 우편물 등 소량으로 빈번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 통관 절차보다 간이하게 규정된
예외적인 통관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특성 물품 간이 통관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 간이 통관 제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그 특송 통관, 그리고 우편 통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이사물 통관, 이 네 가지를 좀 보게 될 건데요. 먼저 특송 통관을 볼까요? 그 특송 통관이란 특급 탁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을 목록 통관, 간이 신고, 일반 신고 절차를 통해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특급 탁송업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특급 탁송업체가 바로 특송업체입니다. 두 번째로 우편 통관. 우편 통관은 통관 우체국을 경유해서 우편물을 면세 부가 고지에 의한 간이 통관, 일반 신고 절차를 통해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행자 휴대폰 통관은 여행자 휴대폰 그 미화 600불 이하, 그 면세가 600불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600불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부가 고지에 의한 간이 통관 및 일반 통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기억을 여러분이 해두시면 좋을 게, 해외에서 여행할 때 물품의 그 면세 그 한도가 600불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물 통관이 있는데요. 이사물 통관은 국내로 주거를 이전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이사 물품으로 인정되는 그런 물품들은 면세 통관을 하고 나머지는 과세 통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특송 수입화물의 통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송 수입화물 통관의 유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목록 통관, 간이 통관, 일반 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게 된 거는 목록 통관입니다. 한번 목록 통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목록 통관이라고 하면 국내 고주자가 수취하는 자가 사용 물품, 여기 또 자가 사용이라는 물품이라는 내용 나왔죠? 자가 사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가 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 경품 중 세관 신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은 200불, 그 물품에 대해서 소액 면세 적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관세법 제222조 규정에 의해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 그 물품이 목록 통관 대상과 그 목록 배제 대상이 섞여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목록 통관이 불가하고, 그 목록 통관 불가 품목은 목록 통관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록 통관하는 방법은 특송업체가 작성하는 그 통관 목록에 의해서 통관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간이 통관입니다. 간이 통관은 세관 신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그 미국은 200불, 요 금액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이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 과세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 통관하는 방법은 그 화주나 그 관세사가 전자서류로 수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화주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관세사가 대신 많이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 통관이 있고요. 일반 통관은 세관 물품 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그런 물품으로서 일반 수입 물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관을 하게 됩니다. 일반 통관하는 방법은 화주 또는 관세사가 전자서류로 수입 신고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화주 대신에 관세사가 수입 신고를 하죠. 특송화물 통관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송화물 통관 흐름은 자, 1번부터 8번으로 쭉 나와 있죠. 자, 먼저 해외 현지에서 화물을 선적을 합니다.
해외에 현지에서 화물을 선적을 하면 선적할 때 항공사에 부킹을 해서 항공기에 이제 탑재를 하죠. 이게 바로 발송국가 특송사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발송국가 특송사는 이 프리얼럿 선적 예정 화물 내역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얼럿은 발송국가 특송사가 도착국가의 특송사에 전달을 하게 되면 이 프리얼럿을 한국 세관에 이제 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품이 입항한 다음에 이 도착했을 때 목록 통관 대상권은 특송업체에서 세관 신고를 하고 실제 이제 물건이 항공사로부터 물건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고하는 게 플레이얼럿을 한국 세관에 신고하는 거 특송사가 그리고 도착 입항 확인 후에 목록 통관권은 이 특송사가 다시 한번 세관에 신고 그래서 이제 두 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화물이 이제 도착하게 되면 이제 물품을 반입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으로부터 통관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접수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통관이 완료됩니다. 자, 여기서 프리얼럿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면 잘 안 나올 겁니다. 네. 문자 그대로 보면은 미리, 얼럿, 알려준다. 뭐 이런 뜻이죠. 사실 물류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항공기가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뭐를 미리 알려주냐면 적하 목록을 먼저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적하 목록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했네요. 적하 목록이란 이 적하 물건을 쌓아놓다 목록을 말하죠. 이걸 이제 영어로는 매니페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하 목록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프리얼럿 선적 예정 화물 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하 화물 목록, 이 매니페스트를 바로 적하 화물 목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니페스트에는 보내는 사람의 주소, 받는 사람의 주소, 받는 사람의 연락처, 무게, 실제 품명, 그다음 품명의 개수, 물품 가격 등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특송화물 통관 흐름을 방금 이제 살펴봤는데요. 항공사로부터 화물이 도착했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특송화물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줄 거는 5번에서 8번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유튜브로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보게 될 거는 목록 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목록 통관 배제 물품은 굉장히 좀 많이 있네요. 1번부터 11번까지 되게 많이 있네요. 네. 목록 통관은 좀 쉽게 리스트만 보고 바로 통관한 그런 건데, 리스트만 보고 바로 통관하게 되면 어떤 국민의 쉽게 말하면 안전, 건강에 좀 위해가 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록 통관에서 배제를 하고 다르게 이제 통관을 합니다. 그래서 목록 통관 배제되는 거를 보면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 관련 제품, 농림축산물, 검역대상 제품, 건강식품, 그다음에 지재권 의심물품, 그다음에 식품류, 화장품 중에서 모든 화장품이 아니고 이 기능성이 있는 거, 이런 거가 이제 목록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관 목록 중에 신고할 때 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이런 것도 이제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거가 좀 부정확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목록 통관에서 이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총포, 도금, 화약류, 마약류, 이런 거는 목록 통관에서 이제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간세청 블로그 이런 거에 참 잘 나와 있는데요. 구글 검색 이런 거를 통해서 간세청 블로그 목록 통관 배제 이런 단어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자료를 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합산과세라는 거는 소액 면세 범위 내에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그 합산과세가 되는 거는 국내 거주자가 그 특성 또는 우편을 통해서 그 수입한 물품이 이 동일한 날짜에 여러 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에 합산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동일한 날짜에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합산과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선화증권, 여러분 선화증권 이렇게 보시는데, 선화증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금 빌 오브 레이딩이죠. 기억나시나요? 예, 선화증권. 요거나 이제 항공화물 화물 운송장, 에어웨이빌 여기 있죠. 사실 우리가 참 익숙한 단어는 운송장이죠. 운송장. 그 택배번호. 예, 택배번호.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택배번호 얘기하는데, 어쨌든 선화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이제 반입된 한국으로 들어온 물품이 이제 과세 대상 물품을 그 면세 범위 내로 여러 개로 분할해서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 합산 과세됩니다. 아까 그 목록 통관할 때 그 150불 이하인 경우에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에 면세가 된다고 배웠었죠? 앞서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200불까지 이제 면세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 사용 목적에 150불, 미국인 경우에는 200불, 이렇게 이하인 경우에 이제 면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좀 하냐면, 140불이면 한 15만원 하나요? 140불짜리 여러 개를 이렇게 나눠서, 그 동일한 날짜에 나눠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면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서 이렇게 면세 범위 내로 150불까지 면세라고 했으니까 140불로 여러 개
이렇게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해서 이렇게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 합산된다는 거죠. 근데 약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입항일이 이제 다른 경우, 한국에 들어온 거가 좀 다른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물품을 하나 받고, 뭐, 2월 1일에 또 물품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아요. 같은 날짜인 경우에 합산과세 되고요. 이렇게 날짜가 다르면 그 합산과세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은 날짜 1월 1일에 물품이 두 개가 왔어요. 물품이 두 개 왔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오고 하나는 유럽에서 왔다. 이런 경우에는 또 합산 과세 되지 않아요. 다 면세 통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특송 시장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제특송 시장은 여기 보면 DHL, UPS, FedEx, TNT 이 4개가 있는데 보통 이 업체를 인터그레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이 업체들 많이 들어보셨죠? DHL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제가 구글링에서 찾아보니까 184대 비행기가 있고요. UPS 같은 경우에는 238대.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페덱스가 TNT 인수했죠. M&A 했는데 그 같은 경우는 647대. 굉장히 많은 비행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운송이 좀 빠릅니다. 근데 약간 운송료가 좀 높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체국이 있는데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에 우체국 같은 경우 이제 우체국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 연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이제 물품을 이제 보내죠. 그리고 이제 우체국하고 이쪽 일반 특송업체하고 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우편법. 이게 좀 다른데요. 이게 뭐냐면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해서 물품을 통관을 하고요. 일반 특송업체들은 우편법이 아니라 일반 관세법에 의해서 이제 통관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편법에 의해서 통관을 하게 되는데 사실 관세법보다는 우편법이 약간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좀 통관이 좀 용이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좀 편하게 좀 통관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쪽 DHL이나 여기 인터그레이터보다는 운송료가 좀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비행기는 없어요. 여기 이렇게 우체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는 없죠. 근데 어쨌든 우체국 연합 네트워크가 있어서 굉장히 운송료가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우편법 때문에 약간 통관이 약간 좀 용이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특화 국제 특송 업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커머스 특화를 했다라는 거는 전자상거래 전용 그런 특송 업체들을 말하는 거고요. 운송료 굉장히 좀 저렴해요. 그 다음에 특화된 운송 루트. 운송이 굉장히 좀 빨라요. 사실 저희 회사가 바로 여기에 좀 해당을 하죠. 저희 회사는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가지고 보유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체국처럼 이렇게 우체국 연합 네트워크가 없지만, 특화된 운송 루트 통해서 운송이 좀 빠릅니다. 운송 속도가. 이 단점 여기 나와 있지만 자체 비행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운송 루트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이런 게 좀 강하지. 한국에서 불특정 다수 국가에 200여 국가로 물건을 보낸다.
그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 뭐 미국, 뭐 일본, 중국 이렇게 특정 국가는 좀 자신 있는데 특정 국가 아니고 이제 여러 200여 개 국가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약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 특성 구분을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국제 특성이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DHL, UPS, FedEx 이쪽에 뭐 전유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의 어떤 전유물이었는데, 일단 이제 전자상거래, 이 전자상거래 이 시장이 커지면서 또 국제 특성, 이커머스 특화 국제 특성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업체 봤죠? 뭐 인터그레이터, DHL, UPS, FedEx, 그 다음에 우체국, 그 다음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특가 국제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운송기간, 그리고 비용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DHL, UPS, FedEx 굉장히 비용이 높죠. 근데 운송기간 굉장히 짧죠. 네, 짧죠. 그래서 그 서비스는 굉장히 좋지만, 이 운송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짧으니까 좋지만, 그 비용이 좀 비싸죠. 이에 비해서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낮아요. 근데 운송기간은 좀 더 이렇게 길죠. 그래서 이제 우체국들을 많이 이용하죠. 한국에서 해외 물품 많이 보낼 때. 그리고 또 아까 앞서 뭐 장점이 뭐 우편법 때문에 또 통관이 용이하다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렇게 우체국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 회사가 좀 하는 이커머스 특화 국제 운송, 요거는 보면은 비용이 굉장히 이렇게 낮아요. 심지어는 우체국보다 더 낮아요. 그리고 운송속도 볼까요? 운송속도 굉장히 빠르죠. 심지어는 거의 비슷하네요. 운송속도는 어떤 경우에는 이 밑에 더 내려왔으니까 더 짧기도 하겠네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전 세계 어디나 이렇게 바로 보낼 수가 없다. 뭐 지역이 좀 한계가 있죠.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특화가 되어 있고, 여기 특성 업체는 굉장히 200여 개 다수의 이런 국가에 좀 보내죠. 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가 해외 물품 발송을 할 때 사실 나라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외 물건을 보낸다. 그러면은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뭐 약간 먼 나라 이제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데 많이 보내지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 전자상거래 때문에 이커머스 특화 국제 특성이 좀 발전하고 있다. 제가 바로 이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해외 직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는 무엇일까요? 해외 직구는 해외 직접 구매 줄임말로서 보통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구를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상품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은 그런 제품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바로 해외 직구입니다. 해외 직구는 해외 직접 구매의 준말로 보통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걸 말합니다. 그 직구를 할 경우에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상품을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특이한 제품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해외 직구 종류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구매 대행, 배송 대행, 다이렉트 쇼핑.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 업체가 많이 하고, 배송 대행은 배송 대행 업체. 다이렉트 쇼핑은 직접 배송은 해외 쇼핑몰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은 이 구매 대행사가 물류사와 계약을 맺고 물류사가 실제로 배송을 하죠. 물류사. 그리고 배송 대행은 배송 대행 업체가 이 물류사와 또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물류사가 배송을 하죠. 그리고 다이렉트 쇼핑, 이 직접 배송은 그 온라인 쇼핑몰이 해외 쇼핑몰이 물류사와 계약을 맺고 이 물류사가 배송을 하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 물류사가 직접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구매 대행 업체, 배송 대행 업체 이런 해외 쇼핑몰들이 저희 국제 특송 이 물류사의 이제 고객이 좀 되는 겁니다. 저희 거래처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제 구매 대행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구매 대행을 먼저 보려면 먼저 전통적인 수입, 유통, 판매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통적인 수입, 유통, 판매하는 그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면 전통적인 수입, 유통은 해외 판매자가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내주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한테 물건을 내주고 수입업자는 이 도매상한테 물건을 내주고요. 이 도매상은 소매상한테 물건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소매상은 이 소비자한테 팔죠. 그래서 전통적인 수입, 유통, 판매의 이 장점은 사실 이 소매상이 바로 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국내 배송, 이 빠른 국내 배송을 이제 한다는 거죠.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바로 보내주니까. 그리고 또 장점은 국내 수입 인정된 물품, 좀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어 있죠. 이제 이런 거가 좀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단점은 보세요. 여기 중간 유통업자가 엄청 많죠. 여기 수출업, 수입업, 도매상, 소매상 굉장히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단가가 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단가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이 구매 대행을 좀 살펴보면 해외 판매자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이 온라인 세상, 인터넷이라는 이 온라인 세상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온라인 통해서 물품을 확인을 하고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전 세계 실시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불까지 그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품이 또 면세까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청바지 뭐 이런 좀 그런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짜리 제품이라고 할까요? 뭐 청바지 20만 원짜리 이런 거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전통 수입 유통 판매를 거치게 되면 관부가세만 해도 뭐 대충 20% 때리게 되면 4만 원 정도 이제 재세금이 나가지만 20만 원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면세니까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가 사용 목적,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죠.
근데 그래서 좀 약간 뭐 벗어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주제하고 약간 벗어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자가사용 목적 계속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산 다음에 이걸 재판매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면세를 하는 조건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해준 거지, 재판매 조건으로 면세를 해준 건 아니거든요. 재판매를 한다. 이거는 이제 재판매 한다는 거는 상용 물품, 어떤 이게 커머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커머셜 성격이 들어가게 되면 면세 적용이 안 됩니다. 커머셜 성격이 들어가면 150불, 200불 이하라고 할지라도 면세 적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가사용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150불 이하, 미국에서 한국 들어온 거는 200불 이하, 요 경우에만 면세가 되죠. 어쨌든 해외 구매 대행이 이 전통적인 수입, 유통, 판매보다는 어떤 이런 면세 때문에 물품이 좀 이제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다이렉트로 온라인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전통적 수입, 유통, 판매 같은 경우는 소매상이 바로 이제 국내 택배 통해서 보내주니까 좀 빠르죠. 근데 요거는 좀 느리죠. 해배송 때문에 차이점이 있네요. 자, 배송대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배송대행. 배송대행을 좀 살펴보려면 이 구매대행하고 한번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구매대행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이 구매대행업자. 이 구매대행업자 통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온다라고 했죠. 배송대행은 뭐라고 그랬죠? 이 배송대행사 통해서 물품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구매대행의 장점은 그 해외 물품을 이제 쉽게 구입 가능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그 단점이 뭐냐면 구매대행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구매대행 수수료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미국에 그 20만 원짜리 20만 원이면 대략 미화 한 180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 물품을 이제 구입할 때 그 이 물품을 구입하려면 돈 얼마 줘야 되냐면 이 구매대행사의 배송료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구매 대행 해줬잖아요. 물품 대신 사줬잖아요. 대행 수수료를 좀 줘야 되죠. 그러면 가격이 좀 높겠죠. 자, 이렇게 구매 대행 수수료 이런 거가 좀 붙게 되는데요. 요거에 비해서 이제 배송 대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냥 직접 그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요. 물건을 직접 사요. 소비자가 물품을 직접 결제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배송만 이 배송 대행사 통해서 시키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배송 대행사에서는 배송 대행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점은 구매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보면은 이 사이트에서 뭐 지정하는 그런 제품들만 좀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그 사이트 마음대로 찾아가서 그 해외 직접 구매한 다음에 그 배송대행사한테 맡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개인 소비자는 이 해외 사이트한테 물품을 결제하고 나서 그 물품을 딜리버리 어드레스를 이 배송 대행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건을 이제 보내주게 되면 이 배송 대행사가 그 물류센터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주게 되죠. 근데 이때 좀 이 배송 대행 같은 게 좀 단점이 있죠. 물품 결제는 해외 사이트한테 한번 물품 결제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외 사이트에서 뭐 딜리버리 어드레스, 해외 배송 대행사가 지정한 배송 그 어드레스로 물품이 이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한국까지 배송비, 물류 대행사 그 물류 창고에서 웨어하우스에서 또 한국까지 그 비용은 또 별도로 또 배송 대행사한테 지불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단점이 이렇게 물품 결제, 배송비 두 번 결제를 해야 되죠.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물품 결제와 배송비를 한꺼번에 해주면서 자기가 구매 대행 수수료 이렇게 좀 받잖아요. 좀 편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 결제하니까 좀 불편하죠. 근데 여기서는 구매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매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다이렉트 쇼핑 한번 볼까요? 다이렉트 쇼핑. 자, 다이렉트 쇼핑은 이제 배송 대행하고 이 다이렉트 쇼핑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아요. 아까 앞서서 이제 배송 대행사 통해서 이제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배송 대행사가 지정하는 그 웨어하우스, 그 물류센터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으로 물건이 오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물품 결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 결제 웨어하우스에서 한국 들어오는 거 이제 두 번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이게 단점이었죠. 이게 단점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단점. 근데 다이렉트 쇼핑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물품을 구매를 하고 바로 보내줘요. 네. 다이렉트 쇼핑을 한다는 거죠. 다이렉트 쇼핑. 이렇게 물품 결제 배송비가 한 번에 다 끝나요. 소비자가 직접 직접 구매를 하죠. 네. 이런 거. 아마존 사이트 가면은 이제 그 한국으로 직접 다이렉트 배송되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죠. 근데 이 아마존 또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존 사이트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으로 이렇게 모든 물품들을 또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좀 가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미국 내 이런 딜리버리 어드레스를 좀 지정해서 배송 대행사 써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에 지금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대세는 이제 이 다이렉트 쇼핑입니다. 다이렉트 쇼핑. 네. 왜냐하면 물품 결제, 배송 결제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예. 보시면 이렇게 이 다이렉트 쇼핑, 배송 대행 이게 좀 차이점이 비슷하면서도 이게 뭔가 좀 차이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직구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는 그 전자상거래 이제 활성화 때문에 해외 직구적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2019년 처음으로 이제 해외 직구가 이제 4천만 건을 이제 돌파했다고 하네요. 네, 4천만 건. 여기 보면은 이제 기사가 있어요. 작년 기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외 직구적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처음으로 해외 직구가 4천만 건을 돌파했다. 네, 그렇습니다. 4천만 건. 어마무시하죠. 네. 보시면 여기 2019년 자료를 쭉 보게 되면 네, 그렇게 나왔죠. 예, 단위가 1000건이니까 네, 4천만 건. 네, 어마무시하게 물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15년하고 비교하면 네, 거의 3배 이렇게 늘었네요. 이 정도로 이제
그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라고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앞서서는 25%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죠. 여기 보면 계속 그 기사를 좀 살펴보면 아까 먼저 본 기사 이제 아까 4천만 건 돌파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해외 직구 수입 총액도 엄청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제 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기사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면 사실 그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 앞에서 약간 봤었는데 앞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그 미국이 가장 많죠. 미국이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게 거의 70% 가까이 됐는데 그 비율이 45%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뭐 4년 사이에 28% 감소했다고 나오죠. 여기 보면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나라가 좀 중국이에요. 중국이 엄청 핫합니다. 예. 엄청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얼마 정도 많이 들어오냐면 2015년도에 140만 건이었는데 2019년도에 거의 뭐 10배네 10배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예, 중국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 중국에서 한국 어마무시하게 물건 많이 들어온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많이 들어온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중국에서 한번 사봤어요. 알리익스프레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리익스프레스 그 앱도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사면 실제로 물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아마존 앞서서 아마존 이런 데서 물건을 많이 사봤고요. 네,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고 있네요. 한국 사람들이. 자, 해상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앞서서 그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어마무시하게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표에서도 좀 나오죠.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에서 2019년 보면은 뭐 거의 5배 이렇게 성장을 했네요. 여기 2019년에서 2020년 또 2배 성장했어요. 1000만 건이었었는데 2000만 건. 네. 계속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상 특성. 이 중국이라는 나라 참 어마무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해상 특성 관련해 가지고 여기 뭐 기사가 좀 있었어요. 작년 기사이고요.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팬데믹 이후에 부산항의 해상 특성 물량이 급증했다. 어마무시하게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해상 특성 화물 물량은 이 코로나 전에도 팬데믹 전에도 엄청 많이 있었다.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이제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해상 특성 화물 물량 추이는 2017년 아까 그 표에서 봤죠? 200만 건에서 2019년 100만 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해상 특성 핵심은 이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해외 직구 상품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해상 특성이 요즘에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이유가 있죠. 왜일까요? 항공운송에 비해 이 해상운송이 싸니까. 예. 그리고 배송기간이 크게 차이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중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그 어떤 해상 라인 통해서 들어오냐면 혹시 그 위해라고 들어보셨나요? 위해라는 도시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한번 구글 맵에서 한번 보세요. 위해라는 그 중국 거기 지역에서 인천항까지 이 페리가 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간이 배 시간이 14시간. 네, 14시간. 14시간이면 위에서 인천항으로 도착을 합니다. 배 시간이 14시간이라는 거죠. 참고로 그 위에 공항이 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 아시죠? 인천공항. 위에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비행기 시간으로는 뭐 3, 40분. 네, 3, 40분. 그러니까 뭐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죠? 뭐 1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뭐 13시간 차이. 13시간이면 반나절 차이. 뭐 넉넉히 잡아서 뭐 하루. 네, 그렇죠. 이제 하루. 배송 기간 차이지 하루. 싸게 물건 들어온다. 하루 기다려 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해상 운송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해상 물량 한 90% 정도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어디냐? 예. 일본에서도 좀 들어와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역직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외 역직구란 무엇일까요? 자, 해외 역직구. 한번 해외 역직구에 대해서 보면은, 자,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거. 사실은 이제 해외 역직구라는 말보다는 뭐 전자상거래 수출 이 표현이 좀 더 적합하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직구 반대는 역직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역직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역직구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쓰는데요.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전자상거래 이제 수출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좋겠죠. 어쨌거나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해외 역직구 이 시장이 얼마 정도 성장하고 있나 이것도 좀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 한번 보시면 해외 역직구는 2016년 585만 건에서 2020년 2천만 건 뭐 돌파할 거다 이렇게 기사가 있었네요. 언제 기사냐면 10월 18일 요 기사였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역직구 국가별 현황 이렇게 나왔었는데 일본이 뭐 770만 건 엄청 많네요. 전체 41%. 중국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미국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 역직구 요게 84%가 목록 통관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이 목록 통관을 하게 되면 수출 목록 통관이라고 표현할게요. 수출 목록 통관을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관세청 자료에는 사실은 좀 관세청 자료라는 건 좀 유니패스라고 하는데요. 유니패스 이 관세청 자료에는 좀 이게 좀 남아있지는 않아요. 예. 간이 수출 통관하는 경우에만 간이 수출 통관하는 경우에만 유니세프에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유니세프가 아니라 유니패스에 나와 있는 요 관세청 자료에 있는 이 자료만 이 물량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이 나온 것만 이런 기록들이 좀 나와 있고 실제로 나와 있지 않은 게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되나 봤더니 뭐 10건 중 8건은 목록통관이다. 그래서 10건 중 8건이 이제 통계에서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어마무시하게 계속 늘고 있다.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다. 무슨 뜻이죠? 네, 시장 성장률이 좀 좋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해외 역직구 나라별 수입 통관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한국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보낼 때, 앞서 그 기사에 보면은 한국에서 일본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사실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물건 많이 보내고 있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된 물품들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내게 되면 중요한 게 있죠. 일본 내에 수입 통관 절차가 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액 면세 기준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액 면세 기준이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억나시나요? 150불. 미국 같은 경우에 200불 이하. 이 경우에는 이제 소액 면세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면세 받는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는 만엔 이하인 경우에 면세가 된다고 해요. 만엔이면 한국 돈으로 한 1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고 소식은 어떻게 되나? 적합 목록 자료.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물품을 일본 사람이 구매할 때 만엔 이하인 물품들은 어마무시하게 산다라는 거죠. 왜냐? 면세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소액 면세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자, 중국을 볼까요? 중국은 약간 좀 복잡해요. 중국은 아마 이 설명을 들으셔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 설명이 끝나고 나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세히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보낸다. 면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적어요. 이게 뭐냐면, 관세, 세금을 계산했을 때, 세금 30%, 60% 이런, 뒤에 보면은 또 이제 세율이 있는데, 그거를 계산했을 때, 세금이 50위안, 하나로 따지면 8,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나오면 이제 면세가 된다는 거죠. 사실상 보면 거의 면세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면세가 쉽지 않나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그래도 요거라도 어떻게 좀 면세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또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소액 면세 연간 한도를 또 26,000위안으로 또 한정을 지었어요. 이 작은 소액 면세 기준이 있지만 이것도 많이 이용한다고 그것도 이제 통제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 참 그렇죠. 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보면은 중국이 참 복잡하다고 했는데 왜 복잡하냐면 이게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증치세하고 행후세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증치세는 무엇인가? 이게 종합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면세 한도가 없어요. 면세 한도. 왜냐면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물건들은 다 종합세를 내야 돼요. 종합세.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 면세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면세 되는 경우도 있어요. 면세 되는 경우. 해외 직배송, 행우세가 있는데, 그 행우세, 이제, 행우세율 계산했을 때, 그 세금이, 50위안 밑으로 나왔다. 그때 이제 면세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 면세 한도가 굉장히 이제 낮아서, 이제 행우세율이 좀 있어서, 사실은 좀, 면세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종합세, 증치세를 이제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행우세를 이제 적용할 것인가, 이게 있는데, 보시면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들. 여기 보면은 해외 전자상거래 직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관이라는 거는 여기서 저희 우리나라의 세관을 말을 해요. 세관 및 검역기관에 사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류정보, 주문정보, 지불정보. 굉장히 중요해요. 물류정보, 주문정보, 지불정보. 요 세 가지를 제출을 해야지, 이제, 즉, 증치세, 이 종합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수입 대상 약간 제한이 있는데요. 해외 전자상거래 직구로 수입할 수 있는 제품 리스트가 있는데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배송 같은 경우에는 일회 거래액에 제한이 있지만 연간 거래액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계속 볼게요. 증치세, 행우세 이제 나왔는데요. 전자상거래 방식이냐, 해외 직배송 방법이냐. 아주 아까 1회 제한 금액이 있다라고 그랬죠. 5,000위안. 해외 직배송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연간 제한 금액이 있어요. 해외 전자상거래 직구 같은 경우에 26,000원. 이하인 초과인 경우에 일반 무역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네. 좀 많이 복잡을 해요. 이 전자상거래 통관 방식하고 해외 직배송 통관 방식이 좀 다른 게,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증치세, 해외 직구 같은 경우 이 행우세 통관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행우세 같은 경우 이렇게 통관하는 경우에 수취인 신분증,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신분증 필요 없어요. 신분증 필요 없어요. 아까 앞에서 나온 물류정보 하고 다시 뒤로 가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물류정보, 주문정보, 지불정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통관을 해주기 때문에 이 신분증이 좀 필요 없죠. 근데 여기는 해외 직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취인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행우세 세율을 볼까요? 행우세 세율. 이 행우세를 계산했을 때 50위안 밑으로 나왔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세가 된다라고 했죠. 어쨌든 행우세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식품이냐, 방제품이냐, 가죽의류냐, 캐리어 부츠냐. 여기 따라서 13%, 20%, 20%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세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했을 때 50위안 밑으로 나왔다. 면세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 이 세율을 적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돈으로 10,000원짜리,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10,000원짜리 식품을 샀다. 10,000원짜리. 그러면 보건식품 샀다. 한국. 그러면은 세율이
10,000원짜리 같은 경우 세율이 13%니까 1,300원? 네, 1,300원이 발생하네요. 근데 1,300원이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50 이하나,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500원 이하로 발생하면 면세가 된다고 했죠? 이런 건 면세가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고, 뭐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보면은 의류다. 바지를 샀다. 근데 이번에는 2만원짜리 샀다. 2만원짜리면 20%니까 20%면 4,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4,000원. 4,000원이면 아까 50 이하나 8,500원이라고 했으니까 또 면세가 되겠네요. 그 정도. 네, 그렇죠. 근데 10만원 된다. 그러면 좀 면세가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이게 바로 이제 행위세율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행위세율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이 좀 복잡하죠? 네. 중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를 보죠.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물건을 보내게 되면 싱가포르 달러 400불 이하인 경우에 면세가 됩니다. 싱가포르 달러 요즘 얼마 되나요? 한 800원 되나요? 800원 약간 넘을 것 같은데 한 30만원 좀 넘네요. 어쨌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면세가 되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좀 면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30만원 좀 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은. 예,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한국 제품들 많이 사죠. 요즘에 이 K-팝 때문에 아주 불티납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물건 많이 팔 수가 있죠. 팔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 소액 면세 기준 중요해요. 그리고 신고 소식은 무엇인가? 예, 적합목록자료. 그러니까 앞서서 언급을 했었죠. 매니페스트. 예, 적합목록자료 제출할 때 그 가격이 나오는데요. 그 가격 400불, 싱가포르 달러 400불 이하인 경우에 소액 면세가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을 볼까요?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낸다, 물품. 소액 면세 기준 얼마인가? 네, 어마무시합니다. 800불이에요, 800불. 자, 800불이면 90만원 하나요? 환율이 좀 애매하겠지만 어쨌든 90만원 정도 되는 거 다면세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많이 판매를 하시죠.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니어도 8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예, 미국이라는 나라 참 이 소액 면세 기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참 요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물건을 판매를 많이 하려고 하죠. 예.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많은 제품들을 판매를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GDC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GDC란 뭘까요? GDC 요 단어를 살펴보면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센터 이렇게 돼요.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센터 국제물류센터인데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제품을 많이 보관하고
품목별로 분류 재포장한 다음에 개인 주문에 맞춰 물품을 배송하는 국제 물류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요거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어떤 셀러,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다. 그러면, 요 나라의 제품을 한국으로 배로 물건을 들여와서 한국의 센터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일본이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물품 요청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바로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 뭐냐면 안전재고를 세이프티 스탁을 이쪽 한국 쪽으로 보낸 다음에 오다가 발생을 하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바로 보내주는 거죠. 네, 요거를 바로 이제 GDC 물류센터라고 해요. 자, 이것도 이제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요. 유튜브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한번 봐볼까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GDC 그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배로 이 GDC 센터로 물품을 이제 보내죠. 보낸 다음에 보내게 되면 이제 반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제 보관을 해요. 물건을 뭐 그냥 보관하는 건 아니고, 모든 제품들은 이렇게 한국 세관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한국 세관에 신고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제 한국 세관에 신고를 한 다음에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오다가 발생한다. 그때 이제 피킹을 해서 그 다음에 검수를 한 다음에 패킹을 하죠. 이렇게 패킹을 해서 이제 비행기로 보내주는 걸 얘기하죠. 이걸 바로 이제 GDC 프로세스 전체적인 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창고 내부 그림인데요. 반입하죠.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 차량 통해서 물건이 반입이 되면 물품을 받죠. 물품을 받을 때 반드시 검수를 하고요. 그러면 적치를 좀 해주죠. 검수한 다음에 그러면 적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적치를 할 때 그냥 적치를 하냐, 이 로케이션 잡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적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오다가 발생했다. 오다가 발생을 하면 피킹을 해야겠죠. 이 피커들이 피킹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피킹하면은 피킹 해온 거를 검수를 해야겠죠. 검수를 하고 검수가 다 끝났다. 그럼 패킹을 하겠죠. 패킹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죠. 물건을. 이게 바로 이제 그 GDC 물류센터 내 상세
내용입니다. 그 GDC 관련 정보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언급하게 됐냐면, 사실 이 GDC 서비스가 생긴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약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서비스가 얼마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해외 물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는 물품,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주변 국가로 이제 보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뭐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꼭 미국 물건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물건도 또 선호해가지고 같이 보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 5월에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에 있는 물건도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뭐 해외 구매자한테 물품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 기사가 먼저 나왔고요. 기사가 먼저 나왔고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조만간 시행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GDC,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죠. 아마 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는 올해 중으로 좀 되지 않을까. 뭐 작년에 언급이 나왔으니까 이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정부에서 아마 이 GDC 이런 사업을 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글로벌 셀러들을 한국으로 좀 많이 유치를 좀 하려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저도 뭐 여기에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DC 사업이 뭐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더 크게 좀 많이 발전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맺은 말입니다. 자,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그 지난 10년간 아주 급속도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제가 그 20년 전만 해도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참 어색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해외 물품을 전 세계 소비자 누구에게나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기회가 저는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바로 이 국제특송 물류의 세계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뭐 이 마지막으로 요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국제특송 분야에 있어서 좀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피터 피스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당신 차례다. 미래를 잡아라. 더 크고 더 좋은 생각을 해라. 실현 가능한 목적을 설정하고 성취해라. 아이디어와 혁신, 브랜드와 비즈니스를 통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당신은 이미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었다. 대담해져라. 용기를 내라. 현명해져라. 이제 시작이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